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첫날 밤이라는 낭만적인 분위기는 이곳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을 뿐이었다. 윤세아는 웨딩드레스의 불편한 옷자락을 신경질적으로 걷어차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그녀의 앞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헤쳐진 채였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강성그룹의 버려진 서자이자 방탕가로 소문난 강도준이라는 남자가 바로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윤세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가 않아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간신히 삼켜야만 했다. 강도준은 윤세아가 내뿜는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황금빛 액체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를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연기했던 어수룩하고 무능한 재벌. 3세의 가면을 아직 완전히 벗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이 넓은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검지 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임을 상기시키며 도준이 지켜야 할 수많은 조항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모욕적일 만큼 구체적이었고 도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도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척했지만 그의 근육은 이미 맹수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윤세아는 도준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도준이 갑자기 손을 들어 그녀의 동작을 제지하는 바람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도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흐리멍덩한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세아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그 순간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강화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샹들리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추락하자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세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으나 도준은 이미 소파 뒤로 몸을 날려 세아의 팔을 낚아채고 바닥으로 거칠게 끌어내린 후였다. 어둠 속에서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으로 무장한 채 거실로 신속하게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조직적이었으며 목표물인 윤세아를 제거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바닥에 엎드린 세아는 파편에 긁힌 팔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 인해 온몸을 떨고 있었지만 그녀를 감싸 안은 도준의 품은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이고 단단했다. 도준은 세아의 귓가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속삭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일으켰는데 그 모습은 겁에 질린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괴한 중 한 명이 소파 뒤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도준은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는 뺏은 권총으로 망설임 없이 놈의 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렸다. 총성이 둔탁하게 울리며 첫 번째 암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나머지 괴한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준에게로 쏠렸으나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도준은 거실의 구조물과 어둠을 완벽하게 이용하여 유령처럼 이동하며 적들의 시야를 교란시켰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불을 뿜을 때마다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타격했다. 윤세아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떨리는 눈으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사륙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무능하고 한심한 강도준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앞에 있는 남자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해온 훈련된 살인기계처럼 보였다. 도준은 탄창이 비자마자 망설임 없이 총을 버리고 가까이 접근한 괴한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한 뒤 떨어지는 단검을 공중에서 낚아채 놈에 쇄골 깊숙이 박아 넣는 잔혹함을 보였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끝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실 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윤세아 쪽으로 총구를 돌리려 했으나 도준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샴페인 병을 집어 던져 놈의 손을 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지자 도준은 거리를 좁히며 놈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타하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리더는 고통에 신음하며 품에서 예비용 칼을 꺼내 방역하려 했지만 도준은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차가운 목소리로 배후를 물었다. 하지만 놈이 입을 열기도 전에 도준은 놈의 어금니 사이에 숨겨진 독 캡슐을 눈치채고 턱을 강하게 가격하여 자살을 막으려 했으나 놈은 이미 캡슐을 깨물고 거품을 물며 늘어졌다. 도준은 혀를 차며 싸늘한 시신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그 공기의 질감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깨진 유리 조각과 시체들이 널브러진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강도준은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악마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해왔지만 강도준이라는 남자 앞에서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도준은 천천히 세아에게 다가와 피가 묻지 않은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튄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방금 전 살육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섬세했다. 도준은 멍에 있는 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녀가 건넸던 결혼 계약서를 발로 툭 차서 피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다. 붉은 피에 젖어 들어가는 계약서는 이제 아무런 효력도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도준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세아에게 말했는데 그것은 부탁이나 협상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자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결혼을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으며 윤세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준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이유와 윤세아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제부터 이 게임의 규칙은 자신이 정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세아는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뒤늦게 도착한 경호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으나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준은 순식간에 다시 겁에 질린 피해자의 표정으로 돌아와 세아를 감싸 안으며 벌벌 떠는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 표정 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세아는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경호실장이 다급하게 상황을 묻자 도준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괴한들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서로끼리 다투다가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아는 도준의 품에 안겨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이 남자가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 중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후로 자신과 강도준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준은 세아를 안방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했으나 그의 태도는 더 이상 순종적인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안을 꼼꼼하게 수색하여 도청장치나 감시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한 뒤 세아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소파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세아는 엉겁결에 그의 말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도준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그는 지금 윤세아의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암살자들이 이렇게 쉽게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냉철하게 지적했다. 세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창백해진 얼굴로 도준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듯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도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알 수 없는 암호들로 가득 차 있어 세아는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통화를 마친 도준은 세아에게 다가와 내일 아침이 밝으면 세상은 오늘 밤의 사건을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최민석 전무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그것은 세아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촌 오빠이자 윤성그룹의 유력한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세아는 도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충격을 받아 부정하려 했지만 도준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할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과 자신을 가장 하찮게 여겼던 남편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겪은 이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묘한 유대감 같은 것이었다. 도준은 피 묻은 셔츠를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틀었는데 그의 등에는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어 그가 살아온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세아는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을 훔쳐보며 강도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을 동시에 느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준은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고 그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는 세아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입으며 세아에게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도준은 침대 옆 협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세아의 무릎 위에 던져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계약서 초안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윤성그룹의 보안 권한을 도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윤세아가 가진 권력의 일부를 강도준에게 이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즉각 반발하려 했으나 도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세아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오만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세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였기에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빛이 창밖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일 무렵 도준은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세아는 침대에 앉아 잠들지 못한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생명을 쥐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도준에게 다가가 그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방비해 보이는 그 표정 뒤에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는 순간 도준이 번개같이 눈을 뜨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잠기운이 없었고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어 세아는 다시 한번 놀라움에 숨을 들이켜야 했다. 도준은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피식 웃었고 아침이 밝았으니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침 햇살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와 엉망이 된 펜트하우스 거실을 비추자 밤사이 벌어졌던 참극의 흔적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 통제선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윤성그룹의 후계자와 강성그룹의 서자가 겪은 충격적인 테러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강도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윤세아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검은 틴팅이 된 리무진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유약한 모습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뒷좌석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피로한 기색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창 밖을 응시했다. 윤세아는 그런 도준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의지할 곳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윤성그룹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차단벽이 올라가자마자 도준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새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강렬했다. 그는 간밤의 사건이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비웃으며 이번 일이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세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입술을 깨물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어젯밤 피 묻은 계약서를 대신할 새로운 합의안이었으며 도준이 밤새 구상한 윤세아의 생존을 위한 청구서이자 그가 윤성그룹의 그림자 주인으로 등극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도준은 경호원들을 모두 밖으로 물리고 오직 세아와 단둘이 거실에 마주 앉아 무거운 공기를 조성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윤세아에게 지금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의 태도는 부탁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내려 갔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도준은 윤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권한과 인사권 일부,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기에 세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도준을 노려보았다. 윤세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도준에게 자신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성그룹의 대표이사이며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일개 서자인 도준에게 회사의 기밀을 넘길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도준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는데 그곳에는 어젯밤 암살자들이 사용했던 통신 기록과 최민석 전무의 차명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도준은 이미 독자적인 정보망을 통해 배후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만약 세아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 자료를 경쟁사나 언론에 넘겨 윤성그룹을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세아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준은 세아의 동요하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상체를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윤성그룹의 경영권 자체가 아니라 윤세아라는 허울 좋은 왕관을 쓰고 있는 여자를 미끼로 자신을 위협하는 놈들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준에게 있어 윤세아는 지켜야 할 아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가까웠다. 그는 세아에게 지금의 껍데기뿐인 권력에 집착하다가 개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과 손을 잡고 진짜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종용했다. 세아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야망을 보았고 역설적이게도 그 강한 욕망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방패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정적이 흐른 뒤 세아는 결국 탁자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악마와의 거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세아가 서류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순간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거실을 울렸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도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회수하며 이제부터 윤세아의 모든 스케줄과 동선은 자신이 통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세아는 서명과 동시에 주도권이 완전히 도준에게 넘어갔음을 인정해야 했고 어제의 그 무능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패배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도준은 지체 없이 행동을 개시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코드명을 대며 윤성그룹 본사 보안 서버에 접속하여 백도어를 설치하고 최민석 전무의 측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세아는 도준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과 거침없는 지휘 능력에 혀를 내둘렀으며 그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깡패가 아니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략가임을 깨닫게 되었다. 도준은 통화를 마치고 세아에게 오늘 오후에 예정된 긴급 이사회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아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도준은 적들에게 우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방역은 없다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도준은 세아를 드레스룸으로 데려가 최고급 정장을 골라주며 그녀가 입어야 할 옷까지 지정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세아에게 오늘 이사회에서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을 유지하되 가끔씩 자신에게 의지하는 듯한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것은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도준 자신이 세아의 약점이 아닌 보호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세아는 도준의 손에 이끌려 거울 앞에 섰고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상류층 부부였지만 그 속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공범자들의 결합이었다. 도준은 세아의 뒤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통해 그녀와 눈을 맞추었고 오늘 쇼의 주인공은 당신이지만 연출은 내가 한다는 말을 남기며 빙긋 웃었다. 안전 가옥을 나서 윤성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준은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이사회의 참석자 명단과 그들의 성향 그리고 약점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최민석 전무가 오늘 회의에서 세아의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세아는 사촌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지만 도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세아에게 절대 흥분하지 말고 모든 발언권은 자신에게 넘기라고 당부했으며 세아는 이제 도준의 판단을 의심하기보다는 그가 준비한 판 위에서 춤을 추기로 결심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세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전장이 되어 있었다. 윤성그룹 본사 로비에 도준과 세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도주는 보란듯이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으며 세아 역시 도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했다. 어젯밤에 테러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최민석 전무의 인터뷰 영상을 잠시 응시했는데 화면 속 최민석은 침통한 표정으로 사촌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도준은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그 손길에는 묵직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세아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사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곁에 있는 도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 때문이기도 했다. 도준은 세아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묘하게도 세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세아에게 귓속말로 당신은 여왕처럼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속삭였고 더러운 일은 사냥개인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아는 자신을 여왕으로 대우하면서도 스스로를 사냥개로 낮추는 도준의 화법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져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 문 앞에는 최민석 전무의 비서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도준과 세아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준은 그들의 제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안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화들짝 놀라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최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며 도준은 쾌감을 느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세아를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삐딱하게 서서 회의실을 가득 메운 중역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도준의 눈빛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들을 감별하는 백정의 눈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다. 최민석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며 세아에게 몸은 괜찮은지 물으며 걱정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으나 도준은 그의 말을 중간에 뚝 끊어버렸다. 도준은 최 전무의 안부 인사가 꽤나 실망스러워 보인다고 비꼬며 우리가 살아 돌아온 것이 당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해서 유감이라고 직설적으로 내뱉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원들은 강도준이라는 망나니가 감히 그룹의 실세인 최 전무에게 막말을 퍼붓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도준을 노려보았지만 도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도준이 아침에 급하게 준비한 최민석의 비리 자료 일부가 담긴 것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핵폭탄 버튼이나 다름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도준은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튕기며 최민석에게 이것을 지금 스크린에 띄워볼까요? 아니면 조용히 회의를 진행할까요? 라고 도발했다. 최민석은 그 USB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도준의 눈빛에서 거짓이 아님을 감지하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도준이 단순히 미친 개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도준이 단순히 무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재주가 탁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도준이 만들어준 판 위에서 처음으로 최민석이 당황하는 꼴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회의는 도준의 주도로 묘하게 흘러갔는데 그는 안건마다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최민석 라인의 임원들을 공영에 빠뜨렸다. 도주는 겉으로는 무식한 척하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척했지만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자금의 흐름이나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임원들은 강도준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의 내막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세아는 도준이 짚어내는 문제점들이 자신이 평소에 의심만 하고 물증이 없어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임을 알아차리고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도준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회의실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며 최민석의 세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는 앞으로 윤세아 대표의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 배후가 누구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도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도준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안도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세아는 난생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대표이사실로 돌아온 세아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지만 도준은 곧바로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아에게 쉴 틈이 없다며 지금부터 진짜 대청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의 표정은 조금 전에 승리에 도취된 모습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도준은 화면에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며 누군가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세아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이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도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세아에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세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군말 없이 탕비실로 향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종이 조각을 넘어 서로의 등을 맡기는 전우회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도준이 윤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상임고문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출근한 첫날, 회사의 분위기는 묘한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 뒤에는 재벌가 서자 출신의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멸이 짙게 깔려 있었다. 도준은 그런 시선들을 즐기기라도 하듯 헐렁한 정장 차림으로 사옥 곳곳을 기웃거렸고 때로는 여직원들에게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며 전형적인 한량의 모습을 연기했다. 윤세아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그의 자리는 서류 더미 대신 최신형 게임기와 만화책들로 채워져 있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혀를 차곤 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실은 그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 화면 속에서 화려한 게임 그래픽 뒤로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윤세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다가 소파에 드러누워 킬킬거리는 도준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어젯밤에 그 냉철했던 전략가와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지만 그가 무언가 꿍꿍기가 있을 것이라 믿고 묵묵히 참아내기로 했다. 도준은 세아의 따가운 눈총을 외면한 채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며 회사 내부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윤성그룹의 보안망이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다는 사실에 실수하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아닌 내부에서 밖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꼬리가 밟혔는데 범인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증명하듯 세아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이었다.
도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게임에 몰두하던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아에게 구내식당 밥이 맛없다는 핑계를 대며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한 뒤 유유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는 스마트폰으로 보안팀의 위치를 파악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의 목표물은 바로 윤성그룹 보안팀장 박동훈이었는데 그는 세아의 아버지 때부터 근속해온 충신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은 최민석 전무에게 매수되어 펜트하우스에 보안 코드를 넘긴 장본인이었다. 도주는 박 팀장이 정기적으로 지하 4층에 폐쇄된 창고 구역에서 은밀한 통화를 한다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사냥을 나섰다. 지하 4층의 창고 구역은 평소 직원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으로 눅눅한 공기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동훈 팀장은 구석진 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뒤에 숨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강도준이 회사 보안망을 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상태였으며 최민석 측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도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박 팀장의 통화 내용을 묵묵히 듣고 있었는데 배신자의 비굴한 목소리는 그의 살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통화가 끝나고 박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 순간 도준은 유령처럼 그의 등 뒤에 나타나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박동훈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고 눈앞에 서 있는 강도준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되어 말을 더듬었다. 그는 도준이 단순히 무능한 서자라고만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며 이곳은 보안구역이니 나가달라고 경고하려 했으나 도준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도준은 천천히 다가오며 어젯밤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친 암살자들의 장비가 보안팀의 승인 없이는 반입될 수 없는 물건들이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동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부인하려 했지만 도준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도준은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손목을 가볍게 풀었고 이제부터 진짜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궁지에 몰린 박동훈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삼단봉을 꺼내 들고 발악하듯 도준에게 달려들었으나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도준은 박동훈의 공격을 가소롭다는 듯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명치를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힌 박동훈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도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다. 도준은 박동훈을 주차장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이며 배후가 최민석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외에 또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불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동훈은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도준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숨통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박동훈의 입에서 나온 정보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충격적이었는데 회사 내부의 부패가 보안팀뿐만 아니라 재무팀과 인사팀까지 깊숙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석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윤성그룹을 잠식해오고 있었으며 윤세아는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도준은 박동훈의 자백을 모두 녹음한 뒤 그를 기절시키고 미리 대기시켜 두었던 자신의 그림자 조직원들에게 뒤처리를 맡겼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박동훈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금하여 추가 정보를 캐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적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사람이 증발하든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남은 배신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을 처리하고 집무실로 돌아온 도준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2잔 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아의 책상 위에 한 잔을 올려놓았다. 세아는 도준의 옷매무새가 약간 흐트러져 있고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도준은 셔츠 소매를 내리며 태연하게 웃어 넘겼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세아에게 박동훈 팀장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며 그가 남긴 사직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사실 그것은 도준이 위조한 것이었지만 세아는 박 팀장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기에 도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도준이 박 팀장의 퇴사에 개입했음을 직감하고 그를 추궁하려 했으나 도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입을 다물었다. 도준은 세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박동훈이 자백한 내용과 최민석의 세력 분포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메모를 건넸다. 세아는 믿었던 보안 팀장이 자신을 배신하고 암살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손을 떨었고 배신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하며 괴로워했지만 도준은 냉정하게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세아의 빈틈을 노리고 있으며 박동훈의 실종으로 인해 그들이 더욱 조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준은 세아에게 이제부터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과 자신이 검증한 사람들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 내부에는 보안팀장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최민석 전무라인의 임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거렸다. 그들은 박동훈이 도준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도준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CC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윤성그룹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켰고 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도준을 무능한 낙하산이라고 대놓고 비웃지 못했으며 그의 곁을 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도준은 세에게 오늘은 본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또 다른 적들과의 대면을 의미했다. 세아는 피곤하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도준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면 돌파가 최선이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세아는 도준의 단단한 눈빛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아침과는 달리 직원들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고 도준은 그 시선을 즐기며 세아의 손을 꽉 잡았다. 차에 오르기 전 도준은 뒤를 돌아보며 최민석 전무의 사무실이 있는 층을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다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차 안에서 도준은 세아에게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브리핑을 해주었다. 그는 세아의 친인척들이 박동훈의 실종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며 세아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려 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준은 세아에게 절대 동요하지 말고 모르쇠로 일관하라고 조언했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판을 엎어버릴 테니 믿고 맡기라고 말했다. 세아는 도준의 치밀한 준비성과 대담함에 감탄하며 그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일들에 능숙한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도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본가에 도착하자 으리으리한 저택의 위용이 두 사람을 맞이했고 현관 앞에는 최민석 전무를 비롯한 친척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계산적이었으며 세아와 도준을 먹잇감으로 보는 듯 했다. 도준은 차에서 내려 세아를 에스코트하며 최민석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주는 귓속말로 박 팀장은 멀리 여행을 떠났으니 찾지 말라고 속삭였고 최민석은 기겁하며 손을 뺐다. 이 짧은 기싸움만으로도 도주는 기선을 제압했고 세아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적들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식사 자리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도주는 태연하게 음식을 즐기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만끽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친척들은 예상대로 세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와 보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들은 은근슬쩍 박동훈의 행방을 물으며 세아를 떠보려 했지만 세아는 도준의 조언대로 냉소적인 미소로 대응하며 질문을 묵살했다. 그러자 화살은 도준에게로 향했고 한 친척이 도준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하지만 도준은 화를 내기는커녕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웃으며 출신이 천하에서 그런지 쓰레기 치우는 일은 제가 전문이라고 받아쳤다. 그의 말 속에 담긴 뼈있는 경고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세아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오늘 밤 윤세아의 곁에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든든한 사냥개가 지키고 있었다. 윤성그룹의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들이닥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과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거칠게 밀고 들어오는 검찰 직원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보안 요원들은 속수무책으로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으며 로비 바닥은 수많은 구둣발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최민석 전무가 심어놓은 내부 조력자들이 언론에 흘린 정보는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은 강도준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윤성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윤세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곁에 선 도준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마치 이 난장판이 남의 일인 양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대표이사실로 들이닥쳐 서류들을 박스에 쓸어 담는 동안 강도준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그들이 하는 양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도준에게 다가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그의 태도에는 재벌가 서자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격분하여 변호인단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오히려 껄껄 웃으며 제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당황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세아를 향해 눈을 찡긋해 보이며 잠시 휴가 좀 다녀오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세아는 도준의 그 태연함이 믿음직스럽기보다는 불안하고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다. 도준이 검찰 청사로 연행되는 모습이 실시간 뉴스로 타전되자 윤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여론은 강도준을 희대의 사기꾼이자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들끓었다. 최민석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는 드디어 눈의 가시 같은 강도준을 제거하고 윤세아마저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도준이 횡령했다는 증거들을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으며 검찰 내부에도 이미 손을 써두었기에 도준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다고 믿었다. 최민석은 비서에게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윤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으로 등극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는 도준이 감옥에서 썩는 동안 윤세아를 압박하여 경영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킬 달콤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한편 취조실에 갇힌 도주는 담당 검사의 강압적인 신문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검사는 도준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도준은 하품을 하며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사실 도준은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다리는 것은 변호사도 아니고 누군가의 구원도 아닌 바로 최민석이 기자회견을 여는 그 타이밍이었다. 도준은 이미 며칠 전 박동훈 팀장을 신문하여 최민석이 파놓은 함정의 설계도를 입수했으며 그 함정의 출구를 교묘하게 비틀어 최민석 자신에게 향하도록 조작해놓은 상태였다. 그는 검색에 물 한 잔만 달라고 요구하며 시계를 보았는데 이제 슬슬 쇼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성그룹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단상 위에는 비장한 표정의 최민석 전무가 서 있었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사과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매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거짓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최민석은 강도준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그룹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이며 윤세아 대표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들은 그의 발언을 받아 적느라 분주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최민석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세아는 대기실 모니터로 이 역겨운 쇼를 지켜보며 분노의 몸을 떨었지만 현재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어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찰에 있어야 할 강도준이 양옆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지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다. 도준은 어제와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굳어버린 최민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기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이 무혐의로 풀려났음을 알렸다. 도준이 내민 증거 자료에 따르면 그가 횡령했다는 유령회사의 실소유주는 강도준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었으며 자금 추적 결과 그 돈은 윤성그룹이 아닌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최민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은 차분하게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최민석이 강도준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횡령 자금이 사실은 최민석 자신의 차명 계좌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도준은 박동훈 팀장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와 자신이 해킹으로 확보한 최민석의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며 판세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렸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생중계되던 뉴스의 댓글창은 최민석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최민석이 팠던 함정이 너무 얕아서 자신이 조금만 깊게 팠더니 오히려 전무님의 비상금 창고가 나와버렸다고 비꼬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도준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민석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입찰과 뇌물 공여 혐의까지 줄줄이 엮어내며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들었다. 그는 최민석이 윤세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사실까지 폭로하며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기업 살인 미수라고 규정했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경호원들이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도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팔아먹으려 했던 최민석 전무이며 자신은 아내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번에는 강도준이 아닌 최민석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최민석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도 도준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지만 도준은 그저 싸늘한 미소로 화답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세아는 안도감과 함께 강도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말들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능력과 대담함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도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세아에게 다가가 윙크를 하며 이제 좀 시원하냐고 물었고 세아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다가가 안겼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도준은 넥타이를 풀며 긴장이 풀린 듯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세아는 도준에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증거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물었고 도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로 훔칠 수 있다고 농담처럼 대답했다. 하지만 세아는 그가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도준은 그런 세아를 바라보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최민석은 꼬리일 뿐이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을지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도준의 예상대로 최민석의 구속은 윤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어둠 속의 세력들은 더욱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석이 무너지자 그를 후원하던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와 도준의 본가인 강성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가 도준의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었다. 강성그룹의 회장이자 도준의 아버지인 강 회장은 서자 따위가 감히 재계의 판도를 흔드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경노했고 도준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도준은 태블릿 PC에 뜬 새로운 위협 신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이제 윤세아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도준은 세아를 집에 바래다 주고 홀로 사무실에 남아 앞으로 닥쳐올 태풍을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분석하며 강성그룹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막을 구축해 나갔다. 도준은 자신의 비밀 조직인 그림자 부대를 총동원하여 강 회장의 약점을 캐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아버지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도심의 야경만이 홀로 빛나는 가운데 강도준은 고독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거대했고 그가 짊어진 짐은 무거웠지만 그의 어깨는 결코 처지지 않았다. 내일은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반드시 승리하여 윤세아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력을 안겨줄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석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 면회실로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번뜩였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는 뜻밖에도 강성그룹의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고 그는 최민석에게 강 회장의 은밀한 제안을 전달했다. 그것은 최민석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는 대신 출소 후에 윤성그룹의 계열사 하나를 떼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최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안을 수락했고 강도준과 윤세아를 파멸시키기 위한 더 거대하고 사악한 연합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싸움은 개인 간의 복수극을 넘어 재벌 가문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었다. 최민석 전무의 구속으로
윤성그룹이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으나 그것은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다. 최민석의 배후에 있던 거대 자본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며 윤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골라이어스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외국계 헤지펀드는 윤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공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배후에는 강성그룹의 강 회장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윤세아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와 마주해야 했고, 회사 로비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의 시위와 경영진의 무능을 성토하는 주주들의 아우성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패배감에 휩싸여 집무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지만 도주는 침묵 속에서 태블릿 PC만 두드리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운명의 날인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윤성그룹 대강당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골라이어스 파트너스 측 대리인들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고 단상에 올랐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다. 주주들은 윤세아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당장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골라이어스 측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윤성그룹을 조각내어 팔아치울 계획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었다. 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방어 논리를 펼치려 했으나 이미 선동된 주주들의 야유 소리에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때 강당의 소란을 뚫고 누군가 의자를 거칠게 끄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윤세아의 남편이자 낙하산 고문으로 알려진 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주들은 무능한 서자가 감히 이 엄중한 자리에 끼어든다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세아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는 단상 중앙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며 좌중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고 서늘한지 소란스럽던 강당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마이크에 대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부터 이 회의의 주재자는 자신이라고 선언하며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골라이어스 파트너스가 제시한 인수 제안서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윤성그룹의 알짜배기 자산만을 빼먹고 껍데기는 버리려는 기업 사냥꾼의 덫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띄워 골라이어스 파트너스가 과거에 인수한 기업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분해되어 사라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주주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골라이어스 측 대리인이 발끈하며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소리쳤지만 도준은 그가 강성그룹의 비자금 관리인과 비밀리에 회동하는 사진을 스크린에 띄워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주주들은 외국계 자본의 침공 뒤에 재계 1위 강성그룹의 탐욕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의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강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주들에게 윤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파격적인 구조조정안과 신규 투자 유치 계획을 담은 CEO의 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유치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보안 솔루션 사업과 AI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강도준이 가져온 투자금의 출처를 의심했지만 도준은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의 파트너십 계약서를 공개하며 그들의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웠다. 사실 그 사모펀드는 도준이 이끄는 그림자 조직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자금 세탁의 결과물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강력한 우군으로 보였다. 도준의 발표는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가 내뿜는 확신에 찬 에너지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세아는 단상 옆에 서서 도준이 회의장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도준이 대신 짊어지고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왔다. 도준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 상태와 기술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리더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강도준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계약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파트너임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를 향한 신뢰는 이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준이 발표를 마치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강당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골라이어스 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폐색이 짙어지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황급히 짐을 챙겨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도주는 도준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주주들은 강도준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를 윤성그룹의 새로운 영웅으로 추대했고 일부 강성 주주들조차 그의 압도적인 리더십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윤세아의 대표이사직 유임과 강도준의 경영 고문직 유지가 확정되자 세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이 재빠르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는 세아의 귓가에 다 끝났으니 이제 웃으라고 속삭였고 세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주주총회는 윤세아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강도준이라는 진짜 주인이 세상에 그 존재감을 드러낸 대관식과도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대강당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준은 세아의 젖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강성그룹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온전히 강도준으로서 윤세아를 지키고 싶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세아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비로소 계약이라는 차가운 껍데기를 깨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도준은 승리의 기쁨에 취할 새도 없이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후속 조치를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그는 강 회장이 이번 패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더욱 잔혹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보복해 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도준은 보안팀을 재정비하고 자신의 그림자 부대원들을 윤성그룹의 주요 시설에 잠입시켜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넘어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오랜 악연을 끊어내야 하는 전쟁임을 알고 있었기에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세아는 그런 도준의 곁에서 커피를 내려주며 묵묵히 그를 내조했고 이제는 자신이 그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밤 도준은 세아를 데리고 윤성그룹 본사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여주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는 발 아래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을 가리키며 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나는 당신이라는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세아는 도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상처와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의 온기는 뜨거웠고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준은 세아를 품에 안고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속삭였다. 한편 강성그룹의 본가에서는 강 회장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재의 집기들을 부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천한 피가 흐르는 놈이 감히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회사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치를 떨었고 비서실장에게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강 회장이 말한 최후의 수단이란 법과 도덕을 완전히 무시한 무력 행사였으며 그것은 강도준과 윤세아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납치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의미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강 회장의 사병 조직인 흑룡파가 소집되었고 그들은 중무장을 한 채 윤성그룹 본사를 향해 은밀하게 이동을 시작했다. 재계의 거물이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들에게 겨누는 칼날은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비정했다. 도준은 옥상에서 내려와 세아를 먼저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회사에 남아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오늘 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고 도준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준은 세아의 간절한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안전 가옥에 있는 무기고를 개방하도록 원격으로 지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전체에 출입을 통제하는 봉쇄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윤성그룹 본사는 이제 거대한 요새로 변모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한 남자와 그를 믿는 여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도준은 잠들지 못하고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건물 외곽의 감시 카메라 중 하나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노이즈를 일으켰고 도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무전을 통해 전 대원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고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애용하는 권총 2자루를 꺼내 탄창을 확인했다. 세아는 도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도준은 세아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말로 하는 전쟁은 끝났고 피와 살이 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준은 사무실의 조명을 모두 끄고 비상유도등만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로 나가 세아를 안전한 금고실로 대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복도 중간쯤 다다랐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준은 반사적으로 세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첫 번째 괴한의 가슴을 향해 정확하게 총탄을 날렸고 총성이 정적을 찢으며 건물 전체를 울렸다. 괴한들은 당황하지 않고 상해하여 엄폐물 뒤로 숨으며 반격을 가해왔고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도준은 세아의 손을 꽉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날리며 무정의에 대고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이동하던 도준은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던 또 다른 적들과 마주쳤고 앞뒤가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섬광탄을 투척하여 적들의 시야를 마비시킨 뒤 난간을 뛰어넘어 아래층으로 착지하는 대담한 기동을 선보였다. 세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도준을 믿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그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도준은 착지와 동시에 적들의 다리를 쏘아 무력화시키고 세아를 받아 안으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세아를 잡은 손의 힘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등은 그 어떤 방패보다 넓고 단단해 보였다. 오늘 밤 이 건물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승리자뿐이라는 잔혹한 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성그룹 본사의 비상계단은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지옥의 입구를 방불케 하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강도준은 윤세아의 손을 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을 울리는 군화 소리가 불규칙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긴박함을 더했다. 계단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고함과 무전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위쪽에서도 또 다른 적들이 내려오는 기척이 느껴져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듯했다. 하지만 도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건물 전체의 설계도가 3차원 입체 영상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틈새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15층 방화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손잡이에 소형 폭발물을 부착한 뒤 세아를 구석으로 밀치고 자신도 그 위를 덮치듯 엎드렸다.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날아갔고 폭발의 충격으로 복도에 매복해 있던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도준은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몸을 일으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고 정확한 사격으로 혼란에 빠진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했으며 적들이 방역할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속도였다. 세아는 귀가 먹먹하고 시야가 흐릿했지만 도준의 등 뒤를 필사적으로 따라가며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탄창을 주워 도준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고 도준은 짧은 눈빛 교환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며 다시 전진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건물의 중앙통제실이었는데 이곳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특수 강화 유리와 이중 잠금 장치로 설계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도준은 능숙한 솜씨로 보안 코드를 해킹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스템을 장악하여 건물 전체의 조명을 차단하고 소방시설을 작동시켰다. 갑작스러운 암전과 함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자 적들은 시야를 잃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야간 투시경 기능이 내장된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무정의로 자신의 그림자 부대원들에게 사냥 개시를 명령했다. 물에 젖은 바닥과 어둠은 도준에게 있어 최고의 무대였고 그는 이 환경을 이용하여 적들을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다. 통제실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건물 곳곳에서 벌어지는 교전 상황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잔혹한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세아는 화면 속에서 적들이 보이지 않는 공격에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도준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원격 조종하여 적들을 분산시키고 자동 차단벽을 내려 그들을 각 개격파하기 좋은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총을 쏘는 전사가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손끝에서 윤성그룹 본사는 적들을 삼키는 거대한 미로로 변해가고 있었다. 세아는 젖은 옷에 한기를 느꼈지만 도준이 벗어준 재킷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때 통제실의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굵고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이번 작전을 지휘하는 흑룡파의 대장 독사였다. 그는 도준에게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붙자고 도발하며 만약 나오지 않으면 인질로 잡은 직원들을 하나씩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화면에는 야근을 하다가 잡힌 몇몇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비치어졌고 세아는 그 끔찍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다. 도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으며 살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놨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갈 테니 직원들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내 놈들의 시체를 갈아버리겠다고 경고하며 통신을 끊었다. 도준은 세아에게 이곳은 안전하니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당부하며 무기괴에서 꺼낸 자동 소총과 단검을 챙겨 들었다. 세아는 도준의 팔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이것은 자신이 끝내야 할 싸움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 말하며 세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춘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통제실을 나섰다. 세아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모니터 앞에 앉아 도준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그가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 믿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준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인질들이 잡혀있는 1층 로비였는데 그곳은 비상 유도등만이 켜져 있어 붉은 빛이 감돌아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독사는 도준이 나타나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인질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천천히 걸어오라고 명령했다. 로비 주변에는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도준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도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그는 양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고 자욱한 연기가 로비를 뒤덮는 순간 몸을 날렸다. 총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로비의 대리석 기둥들이 파편을 튀기며 부서져 나갔고 혼란 틈을 타 도준의 살육이 시작되었다. 연기 속에서 도준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급소를 가격하고 무기를 빼앗았다. 그의 손에 들린 단검은 붉은 섬광처럼 번뜩이며 적들의 힘줄을 끊고 목을 베었으며 총구는 불을 뿜을 때마다 정확하게 적의 머리를 꿰뚫었다. 인질들은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지만 도준은 그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친 것처럼 교묘하게 적들의 공격을 유도하여 인질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했다. 독사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도준은 공포에 질린 적들을 하나씩 사냥하며 독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는데 그 모습은 흡사 저승사자와 같았다. 마지막 남은 부하들까지 모두 쓰러지자 넓은 로비에는 오직 도준과 독사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바닥은 붉은 피와 탄피로 뒤덮여 있었다. 독사는 부상당한 어깨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준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패배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이 약속한 보상과 권력이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도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준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린 뒤 그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로비 중앙에 있는 조각상에 거칠게 쳐박았다. 도준은 독사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내 놈의 주인에게 전하라며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남기고 주먹을 날려 그를 기절시켰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로비에 정적이 찾아오자 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르는 땀과 피를 닦아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흰 셔츠는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승리자의 긍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때 통제실에 있던 세아가 로비로 뛰어내려와 도준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도준은 아픈 몸을 일으켜 세아를 마주 안아주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손길은 투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인질로 잡혔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그들 역시 강도준이라는 남자가 진정한 영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기도 전에 로비 밖에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무장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시도했다. 도준은 세아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지만 들어온 사람들은 경찰이 아닌 도준의 그림자 부대원들과 그들이 매수한 고위 간부급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현장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흑룡파 조직원들을 체포하여 연행해 갔으며 언론 통제를 위해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도준의 부관은 그에게 다가가 강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주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천륜을 끊어내는 마지막 예식이었음을 짐작했다. 도주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세아와 함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피로 얼룩진 도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밝아오는 세상을 바라보았다. 세아는 도준의 옆구리를 부축하며 걸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밤의 공포 대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차들이 늘어선 거리를 가로질러 나아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승전 군인들처럼 위풍당당했다. 도주는 세아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이제부터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도주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아는 그의 곁에서 사과를 깎으며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주는 세아에게 이번 일로 인해 윤성그룹과 당신이 입은 피해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갚겠다고 말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도준의 흉터 하나하나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훈장임을 알기에 그 상처들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병실의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천을 나누며 비로소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한편 검찰은 흑룡파 조직원들의 자백과 도준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성그룹 강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은 병상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굴욕을 겪어야 했고 강성그룹은 주가 폭락과 불매 운동으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반면 윤성그룹은 강도준의 활약상과 리더십이 알려지며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윤세아와 강도준은 국민적인 영웅 부부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상은 그들을 계약 결혼으로 맺어진 쇼윈도 부부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파트너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병실 TV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가 몰락하는 뉴스를 보며 묘한 허무함을 느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여겼다. 퇴원하는 날 도준은 세아와 함께 강성그룹 본사 앞에 섰는데 그곳은 이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도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했던 그 거대한 성을 바라보며 과거의 트라우마와 완전히 작별을 고했다. 그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돌아서며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고 말했다.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들의 왕국인 윤성그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 앞에는 눈부신 태양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세아의 펜트하우스는 깨진 유리창이 모두 복구되고 다시 화려하고 아늑한 모습을 되찾았다. 도준과 세아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추억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세아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이 계약의 증표가 아니라 사랑의 서약이라며 세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세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준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첫날 밤 후 주인이 바뀌었던 그들의 결혼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이 되어주는 진정한 결합으로 완성되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감싸 안을 무렵 윤성그룹의 본사 풍경은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회사를 뒤흔들었던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고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고 있었다. 강도준과 윤세아의 활약으로 인해 회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실적이 수직 상승하자 주식시장에서는 윤성그룹을 재계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윤세아는 더 이상 얼음 마녀라 불리며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전략기획실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단 강도준이 그림자처럼 머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민석과 강성그룹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승산은 희박해 보였다. 강도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온 악행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면서 여론은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도준은 집무실에서 뉴스 속보를 통해 아버지와 사촌형의 몰락을 지켜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덤덤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과거의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음을 확인하고 TV를 껐으며 이제는 복수가 아닌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책상 위에는 세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고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후 일정이 비어있던 도준은 세아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세아는 창가에 서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는 도준의 심장을 매번 뛰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다. 도준은 세아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지 물었고 세아는 당신과의 저녁 식사보다 중요한 일정은 없다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딱딱했던 집무실의 공기를 달콤하게 바꾸어 놓았다. 도준은 오늘 밤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기대하라고 말했고 세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도준이 세아를 데리고 간 곳은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한강공원의 선착장이었다. 그곳에는 도준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고 선상에는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세아는 예상치 못한 로맨틱한 분위기에 감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준은 신사적으로 그녀를 에스코트하여 요트에 태웠다. 요트가 강물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가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강바람은 시원하게 두 사람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세아는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다. 도준은 미리 준비한 와인을 잔에 따르며 세아의 맞은편에 앉았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와인의 붉은 빛깔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세아는 조심스럽게 도준에게 그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도준이 왜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바보 같은 척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자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는지 물었다. 도준은 잠시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강성그룹의 서자로 태어나 생존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감추어야 했고 힘을 키울 때까지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윤세아라는 여자를 처음 본 순간 그녀 역시 자신처럼 화려한 새장에 갇힌 외로운 새처럼 보였고 동질감과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세아는 도준의 고백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도준은 세아의 손을 잡으며 그 결혼 계약서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시작은 거짓과 계산이 섞여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진실하다는 것을 맹세했다. 세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 또한 도준을 만나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영혼의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요트 데이트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곳은 몇 달 전 암살자들의 습격을 받아 피로 얼룩졌던 끔찍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도준은 잠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고 세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도준은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식 날 밤 세아가 도준에게 내밀었던 그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종이는 찢어지고 피가 묻어 낡아 있었지만 도준은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준은 낡은 계약서를 가리키며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효력을 다했으니 폐기 처분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터를 꺼내 계약서 귀퉁이에 불을 붙였고 종이는 순식간에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세아는 타들어가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통과 오해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묘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계약서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자 도준은 품 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세아에게 내밀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작성해야 할 진짜 계약서라며 짓궂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새로운 계약서의 제목은 영원한 동반자 계약서였고 그 내용은 딱딱한 법률 용어가 아닌 도준의 진심이 담긴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제1조는 서로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사랑할 것. 제2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을 지킬 것. 제3조는 비밀을 만들지 않고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특약조항에는 계약기간은 영구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세아는 유치하면서도 가슴 벅찬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도준은 만년필을 꺼내 세아에게 건네며 이 계약에 동의한다면 서명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세아는 망설임 없이 펜을 받아들고 하단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도준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었고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자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준은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완벽하게 내 여자이며 나 또한 당신의 영원한 남자라고 선언했다. 세아는 도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파트너이자 쇼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실에서 서로의 천을 나누며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본능적인 끌림과 깊은 애정에 의한 행위였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방 안은 달콤한 숨소리와 사랑의 미로로 가득 채워졌다. 도준은 잠든 세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세아가 악몽을 꾸지 않도록 그녀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고 세아 역시 도준의 품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침실 창을 통해 들어와 도준과 세아를 깨웠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세아는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고 도준은 그녀의 이마에 굿모닝 키스를 해주었다. 그들은 함께 주방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도준은 서툰 솜씨로 프라이를 만들었고 세아는 커피를 내리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신문 기사를 읽으며 회사의 일정에 대해 의논했고 가끔씩 장난을 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진정한 평화이자 행복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현관에서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가면을 쓴 연기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도준은 세아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며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러 가자고 농담을 던졌고, 세아는 당신과 함께라면 우주 정복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들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윤성그룹 본사 로비에 도준과 세아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일제히 멈춰서서 두 사람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인사를 했다. 도준과 세아는 직원들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눈부신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준은 세아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어. 세아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엘리베이터는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사랑과 모험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첫날 밤 후 계약 결혼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바뀐 주인은 다름 아닌 사랑 그 자체였다. 강도준과 윤세아,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시키며 세상 그 어떤 계약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을 걷는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의 빛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CEO의 선언이자 그들의 영원한 해피엔딩이다.